오늘은 이제 소나기 보면 되고 페이지 14쪽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친구들은 앞부분 내용 중요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앞부분 파일을 보내줄 거니까 집에서 공부하시고 노트 정리해 갖고 오면 됩니다. 공부하는 거야. 자, 소설이죠, 소설. 소설 정리를 해줘야 되겠네. 우리 앞에서 소설 정리했나? 앞에는 시였죠? 네. 그럼 또 소설 정리를 해야 합시다. 여기다 써야지. 자,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소설은 작가가 현실에 있음직한 일을 꾸며 쓴 글. 이게 소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현실에 있음직하다. 이것을 개연성이라고 하고, 꾸며 썼다. 이게 허구성입니다. 요즘에 뭐 영화 왕가 사는 남자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 그거는 허구죠. 스토리 라인 자체는 허구입니다. 그런데 역사적 사실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 그런 장르를 팩션이라는 말을 써요. 팩션이 뭐냐면 팩트는 사실이지, 픽션이 꾸며냈다는 뜻이다. 이거를 합친 거거든. 그러니까 그 영화가 지금 보니까 어젠가 뭐 1000만 명 넘었다고 뭐 얘기를 합니다. 본 사람 있어요? 봤어? 단종 오빠 잘생겼어? 예. 그래서 뭐랄까, 네, 실록에는 딱 두 줄만 나와요. 어몽도라는 사람이 단종의 시신을 걷어서 수습했다. 그거밖에 안 나오고, 네, 그 두 줄짜리 역사를 갖다가 이야기를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그쵸? 그게 허구. 그래서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기를 끄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영화에 관심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테고 아직은 영화 별로 관심이 없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요 사이에 한국 영화가 OTT 때문에 넷플릭스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영화 관객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OTT 때문에 한국 영화가 망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막상 지금 그 왕사남이라는 영화가 잘 되니까 도대체 왜 잘 될까 이거죠. 개연성이 탄탄하거든. 스토리 라인이 충분하니까 관객들이 봅니다. 이게 서사 장르, 이야기 장르의 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그래서 소설이라고 하면 작가가 현실에 있음직한 일을 꾸며 쓴 글이 소설이고, 자, 소설의 3요소. 이미 우리가 앞에서 다 설명을 했지만 매번 또 설명할 겁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을 할 거야. 자, 소설의 3요소가 있지요. 소설의 3요소. 자, 작가가 하고 싶은 말, 주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의 짜임, 구성이고요. 그 다음 글을 쓰는 스타일이 있어. 그것을 문체라고 합니다. 까먹으면 안 돼. 이거는 암기 파트다. 주제, 구성, 문체. 이것을 소설의 3요소라고 하고, 자, 구성의 3요소도 있어요. 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의 짜임입니다. 그러면 이야기의 짜임, 여기는 뭐가 있느냐? 인물이 있고, 다음에 인물들 간에 얽히고 설킨 사건이 있고, 인물들이 활동하는 배경이 있다. 이때 배경은 시간적인 배경과 공간적 배경이 됩니다. 이게 구성의 3요소가 됩니다. 그러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요건 갈등이야, 갈등. 갈등이 터져서 나오는 게 사건입니다. 자, 사건은 크게 내적 갈등과 외적 갈등이 있다라고 했지요. 내적은 마음속으로 고민해.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오늘 학원 갈까 말까? 제낄까 말까? 놀까? 게임 한 방 할까? 그냥 갈까? 걔한테 고백을 할까?
말까? 거절할까? 말까? 한 번은 만나봐? 아, 싫은데?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게 다 내적 갈등입니다. 외적 갈등은 인물과 인물의 갈등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영화 보면 빌런들 나오죠, 그치? 주인공과 빌런들이 인물과 인물의 갈등이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인물과 집단 간의 갈등도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학교에서 많이 경험하지 않니? 그 무리들이 있는데 나를 따지킨다거나 나랑 싸운다거나, 그쵸? 그럼 친구들 A, B, C가 돌아가면서 나를 욕한다거나, 이게 이제 인물과 집단의 갈등이 되겠습니다. 김유민은 그럴 때 어떻게 해? 그런 싸워? 한 명씩 자꾸 너 이리 와. 한 명씩 갖고 이제 아가리 싸물어. 예? 주탱이? 예. 저번에 알려줬죠? 그치? 이렇게 머리채 딱 휘어잡고 하면은 이게 고개가 꺾인단 말이야? 그러면 뺨때기 탁. 다음 너 이리 와. 그러면 이기는 겁니다. 집단을 이길 수 있어. 이런 갈등도 있고, 또는 인물과 어떤 사회와의 갈등, 인물과 세계와의 갈등, 인물과 운명의 갈등이 있다. 대표적인 갈등 관계입니다. 자, 그래서 소설에서는 여러 갈등들이 뒤섞여 있는데 여러분들은 주된 갈등을 파악해야 된다. 그치? 주된 갈등을 파악하자. 오늘은 새 친구가 새롭게 왔구나. 새 친구가 가고 새 친구가 또 왔구나. 예, 뭐 그런 겁니다. 예. 왜? 뭐? 예준이 수학 시간이 겹쳤대. 뭐가 나이스야? 친구가 없어지는데. 뭐 그런 겁니다. 인생은 돌고 도는 거지. 그치? 내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주제가가 있는데, 인생은 회전목마? 그 지브리 애니메이션이 나오죠. 하울의 움직이는 성? 예. 인생은 회전목마. 자, 어쨌든 간에 이게 구성의 3요소고 갈등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자, 질문 없나요? 혹시 여러분들 뭐 그 국어 참고서 뭐 공부할 때 뭐 윤회정의 나비 효과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봄? 그 내용 별거 없어. 내가 얘기하는 거야, 그게 다. 그게 지금 뭐 베스트셀러가 되고 좀 많이 팔린다고 하는데, 내가 지금 하는 얘기들이 다 그런 얘기들입니다. 자, 그러면 소설의 구성 단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구성은 이야기 짜임이라 얘기를 했죠잉. 소설의 구성 단계는 5단 구성입니다. 그래서 먼저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로 이루어지는 5단 구성. 각각의 내용이 정해져 있어요. 발단 부분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소개. 뭐에 대한 소개입니까? 인물과 배경에 대한 소개가 들어가. 인물과 배경. 경우에 따라서는 갈등, 조짐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전개 부분은요, 갈등이 시작이 돼요. 여기서부터는 본격적으로 갈등이 시작이 된다. 위기는 갈등이 고조됩니다. 고조는 점점 올라간다라는 뜻. 여러분들 롤러코스터 탈 때 놀이동산에서, 그치? 딱딱딱딱딱 올라가지? 그게 고조되는 거야. 절정 부분은 갈등이 최고조, 가장 높은 부분. 그러면 롤러코스터에서 떨어질 때 와! 뭐 하죠. 그게 이제 최고조. 결말은 갈등 해소. 그래서 소설을 갈등 문학이라고도 해요. 갈등은 칡나무 갈, 칡덩쿨 갈, 그리고 등나무 등. 얘네들이 넝쿨 식물이거든. 그래서 막 얽히고 설키고 꼬입니다. 그래서 갈등 문학이라고 합니다. 뭐 인간 우리가 사는 게 이런 거잖아. 그치? 시준이는 최근에 어떤 갈등을 겪었니? 없어? 시은이하고 갈등 없었어? 그래, 착하구나. 시은이는 제 뒤통수 한 대 치고 싶었을 때 있지. 그러니까 갈등입니다. 칠까?
말까? 얄미워 죽겠는데 뒤통수 한번 때리고 싶다. 아, 진짜 때리고 싶은 뒤통수다 했는데 참는 거야. 그죠? 외적 갈등과 내적 갈등의 콜라보. 이렇게 됩니다. 이 친구 이름이 어떻게 되니? 제희. 제희는 최근에 겪은 갈등이 있어. 너 오빠 있지? 오빠랑 친해? 네, 그게 갈등이야. 오빠랑 안 친해요. 오빠는 3학년? 네, 이제 3학년 되는구나. 오빠랑 왜 안 친해? 오빠가 미워? 그런 건 아니야? 그냥 싫죠? 그치? 그냥 싫을 겁니다. 괜히 한번 뒤통수 치고 싶고. 그런 거. 친구는 이름이 뭐지? 윤호? 윤호는 최근에 어떤 갈등이 있었어? 엄마랑? 왜 엄마가 뭐 먹기 싫은 반찬 만들어줬는데 먹기 싫은데 나는 안 먹으려는 엄마 자꾸 먹으래? 공부하기 싫은데 오늘 또 갈등이 겪었구나. 그치? 국어학원 가기 싫은데 국어학원 가라 그래가지고 나 거기 왜 가 갑자기? 엄마가 얘기하면 빨리 가! 이런 갈등은 생깁니다. 우리 친구는 이름이 뭐니? 최민혜요. 빈혜? 민혜요. 민혜? 민혜는 최근에 겪은 갈등이 뭐가 있을까? 그래 너는 갈등이 없이 사니? 행복한 아이구나. 좋겠다. 갈등 없이 산다 이런 노래도 있죠. 네. 아니야? 그런 노래 있어. 얼마나 편해. 갈등이 없으면. 알겠습니다. 어쨌든 인간의 삶 자체가 갈등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이야기로 풀어낸 문학을 갈등 문학이라고 하고 소설이 대표적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소설을 분석하는 방법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소설 분석법.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 방법대로 계속해서 연습을 해줘야 됩니다. 연습만이 살 길이다. 그죠? 네. 소설 분석법은 자, 소설의 목소리를 서술자라고 하지요. 서술자이기 때문에 먼저 시점을 잡아야 된다. 시점은 다른 말로 인칭. 인칭은 1인칭과 3인칭이 있고 1인칭인 나가 있어요. 나. 그래서 작품 속 서술자라는 말을 쓰지요. 자, 자기 이야기하면 1인칭 주인공 시점입니다. 물론 주인공이 2명일 수도 있어. 지금 우리가 볼 소나기라는 작품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인데 주인공이 나이면서 소녀입니다. 소녀. 니들도 소녀인가? 다민이 소녀니? 너 소녀지 소녀. 맞잖아 소녀. 윤호는 소년. 야 소년소녀다 소년소녀. 그죠? 나는 중년. 좀 있으면 노년이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노년이 되는데. 그쵸? 소년, 중년. 근데 대는 왜 없을까? 소, 중, 대. 대년은 왜 없지? 대년은? 대년은 없어요. 소, 중, 노로 간다. 그죠? 대 대신에 노를 쓰는 거야. 어쨌든 소나기는 소년과 소녀의 이야기죠. 그래서 주인공은 소년이고 1인칭 주인공 시점입니다. 근데 주인공이 2명이야. 더블 주인공. 그 다음에 1인칭 관찰자 시점. 이거는 주인공이 다른 사람인데 작품 속에 나가 주인공을 관찰합니다. 다음 3인칭 시점은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하지. 그치? 3인칭 관찰자랑 전지적 작가 시점이 있습니다. 먼저 3인칭 관찰자는 인물의 말과 행동만 묘사합니다. 말과 행동만 묘사. 자, 전지적 작가 시점. 전, 완전 전. 지, 안다. 다 알아요. 그래서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하면은 작가가 서술자가 신적 위치에서 인물의 심리까지 다 파악합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 플러스 심리 묘사까지 있는 것이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독자 입장에서는 관찰자 시점이 3인칭 관찰자 시점을 굉장히 좀 뭐라 해야 되나 꼼꼼하게 읽어야 돼. 서술자가 다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꼼꼼하게 읽어야 되고 보통 추리소설이나 또는 그 스릴러물이 있어요. 미스테리물. 이런 소설에 3인칭 관찰자 많이 씁니다. 감추는 거야. 근데 전지적 작가 시점 같은 경우에는 다 말해줍니다. 보통 이제 동화가 전지적 작가 시점이 많아요. 애기들이니까, 그치? 예. 애기들은 아직 읽는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서술자가 전부 다 이렇게 풀이를 해준다.
자, 다음 여러분들이 읽어가면서 뭘 찾아야 되냐면 묘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찾아야 되는데 묘사는 인물 묘사랑 배경 묘사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인물은 다시 내면 묘사와 외양 묘사로 구분이 됩니다. 자, 인물 중요하죠? 인물 중요한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인물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가 반드시 추적해줘야 됩니다. 자, 배경은 자, 시간적 배경이 있고 공간적 배경이 있습니다. 이것도 묘사를 해줘야 된다. 자,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이게 소설 읽는 방법이거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갈등 정리해 주시면 돼요. 갈등이 바로 사건입니다. 그래서 아까 구성 3요소가 뭐였지? 인물, 사건, 배경이라고 얘기했죠? 따라서 소설을 읽을 때는 구성 요소에 맞춰서 읽으면 정확한 내용을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질문하시오. 자, 내용 정리하시고 아직 잘 모르겠다. 저게 뭔 개소리야 하는 친구들은 질문하시오. 없니? 좋습니다. 저거 보니까 하유민이 감상문 잘 쓴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치준이도 잘 썼고. 만약에 그 학교에서 뭐 이렇게 감상문 대회, 독후감 대회 하면은 아마 상 탈 겁니다. 채원이는 썼니? 지난주에 안 썼지? 안 왔구나. 안 왔어? 내가 영상 안 보냈네. 그 자습만. 자습만 안 왔어요?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숙제가 하나 줄어서 그렇습니다. 예. 자, 혹시 질문이요? 새로운 친구들은 이제 그 장문 클리닉 시간이 있거든. 이제 소설 읽고서 독후감 감상문 써야 됩니다. 속으로 생각할 거야. 그건 또 뭐야? 이런 젠장. 엄마한테 나 싫다고 얘기했는데 이거 또 해야 되네. 라고 생각하고 있지, 윤호야. 할 때 하는 겁니다. 하다 보면 익숙해져요. 그치, 하유민? 예, 하니까 익숙해졌죠? 처음에 쓸 때는 야 조금만 더 써. 이게 뭐야? 너무 짧아 했는데 요즘은 많이 쓰고 뭐 잘 쓰고 있어요. 느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보자. 소나기. 소나기가 뭐니? 소나기가 뭐예요? 물어볼까? 미네 친구, 소나기가 뭐니? 비? 언제? 여름에? 갑자기 싹 왔다가 탁 멈춰. 그걸 소나기라고 하죠. 소나기. 다른 말, 소낙비라는 말도 쓰죠. 소낙비. 소낙비. 근데 요즘 소나기 있나? 요즘 이제 한국도 날씨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여름에 완전 스콜? 확 막 엄청나게 옵니다. 예. 자, 해제. 이 작품은 평화로운 시골을 배경으로 시골 소년과 도시 소녀의 아름답고 순수한 사랑 이야기를 서정적으로 그리고 있는 단편 소설이다. 주제는 소년과 소녀의 아름답고 순수한 사랑. 자, 요거 틀에 한번 맞춰서 보면 되죠. 소설 분석법에 맞춰서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소녀는 나 착각했네. 1인칭 주인공 아니구나. 얘 3인칭이네. 예. 쏘리. 소녀는 개울가에서 소녀를 보자 곧 윤초신의 증손녀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소녀는 개울에다 손을 잠그고 물장난을 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서는 이런 개울물을 보지 못하기는 한 듯이. 자, 정보들 튀어나오고 있죠? 소녀에 대한 정보 나온다. 그치? 윤초신의 증손녀. 자, 초시라는 말은 뭐냐면 옛날 양반들이 시험 본단 말이야. 과거 시험. 과거 시험을 보는데 제대로 시험 보려면 이 과거 시험이 9번 봐야 돼. 9번 시험을 봐요. 그래서 첫 번째 시험 통과하면 그게 초시입니다. 초시. 초시는 시험. 처음 시험 통과한 사람을 초시라고 불러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양반들이 관직에 생각이 없어도 첫 시험하고 두 번째 시험까지는 봐. 자기 공부, 학문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두 번째 시험 통과하면 이게 진사야, 진사. 뭐 김진사, 최진사 이런 말을 쓰죠. 이게 두 번째 시험 통과한 사람들이고 이 시험 어려워요. 이 진사과, 진사 시험 어려워. 지금으로 좀 비슷하게 말하면 전국에서 한 100등 정도 해야 돼. 이게 진사 시험이에요.
그래서 진사과를 합격한 사람은 내가 관직이 안 나가도 나중에 뽑을 수 있어요. 왕이 야 누구누구 괜찮다고 하는데 하면은 다른 양반들 추천합니다. 다른 관리들이 그 사람 뭐 학문도 괜찮고 뭐 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진사부터는 시험을 안 보고 관직에 나갈 수가 있어요. 어쨌든 초시 윤초신의 증손녀라는 정보가 있고 서울에서 왔다는 정보가 있지요. 벌써 며칠째 소녀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물장난이었다. 그런데 어제까지는 개울 기슭에서 하다니 오늘은 징검다리 한가운데 앉아서 하고 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소년이 다리를 못 건너가. 소녀는 개울뚝에 앉아버렸다. 소녀가 비키기를 기다리자는 것이다. 자, 인물을 우리가 파악을 할 때 아까 인물 묘사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죠. 그쵸? 인물 행동도 우리가 따져줘야 되거든. 여기 보니까 개울뚝에 앉아버리고 소녀가 비키기를 기다리자는 것이다 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소년의 성격 어떠니? 소극적입니다. MBTI 말하면은 I다, I. 그죠? 소심해. 여러분들 중에 I 손 들어보세요. I. 하유민이 I라고? 웃기시네. 아, 저 진짜 아니에요. 너가 왜 I야, 너? 저 아니에요. 알겠어요. 현정이도 I야? 근데 어떻게 그 무용하냐? I인데? I라서 무용하는구나. I라서. 어른이면 힘든데, 그치? I라서. 알겠습니다. E 있어요, E? 나대는 거 좋아하는 사람. 다민이 좀 나대는 것 같고. 예. 민혜도 I니? E니? 너도 나대는 거 좋아해? 어디 나가서 발표하는 거 좋아하고 막 그래? 알겠습니다. 나중에 시켜봐야지. 예. 자, 어쨌든 이 소녀는 조금 소극적이죠. 아마 여러분들 같으면은 미안하 좀 비켜줄래? 뭐 이럴 텐데 싫어 하면 이제 밀어버리지. 야, 비켜 이씨. 자, 요행이라는 말은 다행히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 소녀가 길을 비켜주었다. 자, 소년과 소녀의 첫 만남이죠. 징검다리에서 만났는데 다음 날은 좀 늦게 개울가로 나왔다. 자, 왜 늦게 나왔을까? 소녀와 마주치는 것이 부담되니까. 이것도 혹시 마찬가지예요. 소극적인 소년의 성격이 드러난다. 요거 설명하다 말았네. 그래서 인물 심리 또는 성격 제시 방법이 있습니다. 소설에서는 직접 제시와 간접 제시가 있어. 이거 구분해줘야 돼. 이거 묘사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게 간접 제시야. 성격 직접 제시는 직접 얘기해요. 그 새끼는 성격이 나빠.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말과 행동으로 묘사하면 간접 제시가 되겠습니다. 이날은 소녀가 징검다리 한가운데 앉아 세수를 하고 있었다. 고냉수에 또 소매를 걷어올린 팔과 목덜미가 마냥 휘었다. 이게 도시 이미지죠. 여러분들 요거 생각해야 돼. 이 작품은 60년대 말 70년대 초 이때가 배경이야. 그때 시골 생각하면은 뭐 어마무시하지. 뭐 요즘 시골은 뭐 잘 이렇게 해놨지만 한참 세수를 하고 나더니 이번에는 물속을 빤히 들여다본다. 얼굴이라도 비춰보는 것이리다. 갑자기 물을 움켜낸다. 고기 새끼라도 지나가는 듯. 얘도 친구가 없나 보다. 서울에서 와가지고 친구가 없어. 혼자 놀고 있네요. 소년이 개울뚝에 앉아있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그냥 날쌔게 물만 움켜낸다. 그러나 번번이 허탕이다. 그대로 재미있는 양. 자꾸 물만 움킨다. 어제처럼 개울을 건너는 사람이 있어야 길을 비킬 모양이다. 그러다가 소녀가 물속에서 무엇을 하나 집어낸다. 하얀 조약돌이었다. 이 조약돌의 의미가 바로 소년에 대한 관심이에요. 소년에 대한 관심. 그러고는 훌쩍 일어나 팔짝팔짝 의태어는 상태, 성질, 동작을 흉내낸 말. 팔짝팔짝 징검다리를 뛰어 건너간다. 다 건너가더니만 획 이리로 돌아서며 이 바보! 조약돌이 날아왔다. 짜증나죠? 뭐 이 소년한테 좀 호감이 있어. 좀 친해지고 싶은데 이놈 새끼가 뭐 말을 안 해. 그냥 앉아만 있고 답답한 거야. 그래서 돌 던진 거지. 휘. 바보! 영어로 뭐라 그러니? stupid! 일본어는 바가야로!
중국어는 중국어는 좀 심한 욕이 있구나. 예. 뭐로 시작하는 거 있는데 패스. 소녀는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섰다. 그렇죠. 왜 일어서요? 채원아, 왜 일어섰을까? 소년이. 당연한 거 아니야? 돌 날라와요. 나한테 돌 줬는데 가만히 있으라고요. 예, 머리 맞으면 아파. 그럼 일어나야지. 어쨌든 깜짝 놀란 거죠, 소년이. 그치? 갑자기 나한테 바보라고 하면서 돌 던지니까 얼마나 깜짝 놀랍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모르는 애가 여러분들한테 야, 이 바보야! 하면 돌 던졌다고 생각해봐. 채빈아, 빡이 쳐, 안 쳐? 그럼 채빈이 어떻게 할 거야? 같이 돌 던져? 이런 씨. 같이 돌 던져요? 네, 알겠습니다. 단발머리를 나풀거리며 소녀가 막 달린다. 왜 뛰어? 돌 던졌으니까 도망가야지. 그렇잖아. 돌 던졌잖아. 가만히 서 있으면 어떻게 소녀한테 잡히면은 예? 싸대기 맞을 수 있어요. 도망가야 돼. 소녀가 막 달린다. 갈밭 사이길로 들어섰다. 뒤에는 청량한 가을 햇살, 아래 빛나는 갈꽃봉. 뭐 포카리 스웨트 뭐 광고 생각나는데 그죠? 나나나나나나나. 돌 던지고 도망갑니다. 자, 그래서 조약탈이 뭐라고요? 소년에 대한 관심 나타낸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적극적이다, 그치? 소녀가 소년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파악할 수 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 이거 70년대야, 60년대입니다. 여학생들, 남학생들 관심 있다고 돌 던지면 안 된다. 빠가야로! 휙 던지고서 남자애가 이제 물어보기, 너 나 왜 돌 던져? 좋아서. 야, 이러면 남학생 남자애 사이코로 생각해. 아니야. 요즘은 이렇게 하면 안 돼. 옛날이니까. 왜? 왜 이럴 수 있잖아요. 옛날 사람이야. 60년대 70년대입니다. 요즘 이러면 안 돼. 자, 어쨌든 다음 날부터 좀 더 늦게 기억하러 나왔다. 이 소심한 놈. 그러니까 좀 어리숙해요, 소년이. 이런 게 다 뭐니? 간접제시죠. 소년의 성격 간접제시입니다. 눈치가 없어. 왜 자기한테 돌 던진지 모르는 거야.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야. 내가 못생겨서 나한테 돌 던졌나? 아씨, 좀 더 늦게 가야지. 이렇게 생각했겠다. 소녀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았다. 다행이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었다. 소녀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는 날이 계속될수록 소년의 가슴 한구석에는 어딘가 허전함이 자리 잡는 것이었다. 주머니 속 조약돌을 주무르는, 야, 이거 주웠어. 조약돌을 주무르는 버릇이 생겼다. 그러니까 소년도 소녀에 대해서 약간 관심이 있는 겁니다. 호기심이 있네요. 자, 여기는 이제 중략 부분이 있고요. 이제 둘이 친해져가지고 소녀가 소년한테 부탁합니다. 저 산에 가서 좀 놀고 싶다. 그래서 같이 어느 날 잡아가지고 산에 가서 노는 그런 장면이 빠졌고요. 산이 가까워졌다. 단풍잎이 눈에 따가웠다. 자, 눈에 따갑다. 이거 공감각이네, 그치? 공감각은 감각의 전이죠. 단풍잎이 눈에 따갑다. 단풍잎 눈으로 봤다. 근데 눈에 찔린다는 의미이니까 시각의 촉각화. 이게 되겠네. 시각의 촉각화다. 막 물리학자들은 뭐 얘기할 겁니다. 그건 공감각 아니고 저거는 사실입니다. 햇빛을 받아 반사되는 빛의 입자가 여러분들의 눈을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본다라고 표현합니다라고 물리학자들이 얘기하겠지만 우리는 이제 문학이니까 공감각, 시각의 촉각화. 자, 계절적 배경은 가을쯤 되겠네, 그치? 야, 소녀가 산을 향해 달려갔다. 이번은 소년이 뒤따라 달리지 않았다. 그러고도 곧 소녀보다 더 많은 꽃을 꺾었다. 이게 들국화, 이게 쌀이꽃, 이게 도라지꽃. 도라지꽃이 이렇게 예쁜 줄 몰랐네. 난 보랏빛이 좋아. 이게 암시예요, 암시. 왜냐면 보랏빛은 죽음의 색깔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회 먹는 친구들 보면은 우리가 회 썰어서 가만히 두면 색깔이 약간 보랏빛으로 바뀌기 시작해. 진짜로. 그래서 이제 숙성회랑 화로회는 색깔이 다르다. 숙성회는 살짝 보랏빛이 생겨요. 화로회는 뽀얗지, 하얗지. 화로회는 방금 잡은 회. 숙성회는 회 썰고 나서 한 5시간, 6시간 이제 저온장고에다가 집어넣고 숙성시킨 회. 색깔이 약간 들어가요. 그게 보랏빛.
암시하는 거죠. 나는 보랏빛이 좋아. 이미 여러분들은 결말을 알고 있죠? 그러니까 소녀가 죽는데 소녀의 죽음을 암시합니다. 그런데 이 양산같이 생긴 노란 꽃은 뭐지? 마타리꽃. 소녀는 마타리꽃을 양산 받듯이 해본다. 약간 상기된 얼굴에 살포시 보조개를 떠올리며. 야, 이러니까 이제 소년이 좋아하는 거죠. 예. 다시 소녀는 꽃 한 움큼을 꺾어왔다. 자, 싱싱한 꽃까지만 골라 소녀에게 건넨다. 이렇게 싱싱한 꽃까지만 고른 것은 바로 소녀에 대한 정성이죠, 정성. 아무거나 주고 싶지가 않아. 골라서 줍니다. 그러자 소녀는 하나도 버리지 마라. 골라내니까 그거 다 버리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소녀가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소년이 자기한테 꽃을 꺾어다 줬으니까 아까운 거지. 버리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내용 질문. 언니.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볼까? 여기는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공간적 배경은 한적한 시골 맞고요. 시간적 배경은 청량한 가을날. 그렇고요. 청량이라는 말은 맑고 투명하다는 뜻입니다. 연수동에 청량산 있지, 청량산. 가봤어요, 청량산? 가본 사람? 현정이 가봤어? 잘 몰라? 어딘지? 모시기 사는. 연수구에 청모시기 사는 청량산밖에 없어. 그러니까 산 이름 자체가 맑고 투명하다 이런 뜻입니다. 향토적이면서 평화로운 분위기 맞지요? 이야기 밖의 서술자가 전달 맞지? 이야기 밖의 서술자가 3인칭. 모든 문장을 현재형 틀렸죠? 현재형이면 과거 쓰면 안 되는데 여기는 달려갔다. 여기는 현재형이고 꺾어왔다. 과거형으로 쓰고 있잖아요. 그쵸? 이렇게 확인만 해주면 됩니다. 여러분들 선지에 나와 있으면 그게 지문에 반영되어 있는지만 보면 돼. 확인만 해주면 돼. 답은 5번. 2번 문제. 이 글의 등장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소녀는 시골 생활에 매우 익숙하다. 아니죠. 소녀는 개울가에서 물장난을 하는 취미가 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내용상 아니고 소년이 기다리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진검다리 비키지 않았다가 아니라 알고 있으면서 안 비킨 거고 소녀는 소녀가 던진 조약돌을 돌려주기 위해 개울뚝에 소녀를 기다리고 있다. 아니고 분홍수에 따라 흰 목덜미와 팔을 통해 소녀가 도시의 아이라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그렇죠? 답은 5번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거 60년대, 70년대야. 그래서 뭐 분홍색 스웨터, 뭐 하얀 뭐 피부 이거는 이제 도시 이미지를 상징한다. 자, 기억, 니은, 행동에 나타난 소년의 태도 변화. 소년의 태도 변화라고 문제가 던져놨어요. 자, 기억 부분은 소심해. 니은 부분은 니은 어디 갔어? 싱싱한 꽃까지만 골라 소녀에 건넨다. 적극적이야. 변했네. 급한 성격에서 느긋한 성격 아니고 명랑한 성격, 차분한 성격 아니고 이기적, 이타적 아니고. 자, 이타가 무슨 뜻입니까? 타는 타인, 이는 이익. 그래서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이타적인 성격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손 들어볼까? 저는 이타적이에요. 손. 2명밖에 없냐? 다 이기적이야 니들? 예, 이기적인 인간들. 예, 그런 거야? 예. 먹을 때 혼자 먹죠? 친구 안 주고? 친구 야 나 좀 줘. 그럼 안 주지? 야 너 맛있는 거 먹고 있는데 나 좀 줘. 네가 다 먹어 이년아. 그쵸?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예, 이기적이구나. 자,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소극적인 성격에서 적극적인 성격으로 변화한다. 문제 4번입니다. A에 사용된 것과 같은 심사. A, 단풍잎이 눈에 따가웠다. 자, 심상이란 말과 똑같은 것은 이미지고요. 이미지랑 똑같은 말은 감각입니다. 그럼 감각 찾는 거야. 여기 지금 우리가 공감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거였지? 시각의 촉각화. 요거죠, 요거.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 시각. 쓰디쓴, 약과 같은 인생, 이거는 미각, 맛이니까. 새파란 초생딸이 시리다, 새파랗다, 시리다. 초생딸은 우리가 눈으로 봐, 시각이야, 그쵸? 근데 이게 시리대, 시리다고 우리가 아는 것은 뼈의 느낌이거든. 그러니까 시각의 촉각화.
이게 공감각이고, 뒷문 밖에는 갈잎의 노래, 청각, 볼에와 닿는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 촉각. 그럼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시오. 질문이 없으면 다음 문제를 봅니다. 나를 바탕으로 보기의 가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각각 쓰시오. 소설에서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는 소재를 사용하여 인물의 심리를 드러낼 수 있다. 나를 바탕으로 하라고 얘기를 했네요. 나. 뻔하네. 나에서는 여기 상징적인 소재 뭐 있니? 조약돌. 인물의 심리는 관심. 너에 대한 관심이지, 관심. 자, 질문. 괜찮니? 괜찮습니까? 다음 내용입니다. 참, 먹장구름 한 장이 머리 위에 와 있다. 먹장구름, 먹구름이야. 갑자기 사면이 소란스러워진 것 같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 바람이 우수수 소리를 내며 지나간다. 삽시간의 주위가 보랏빛으로 변했다. 역시나 마찬가지. 암시죠, 암시. 산을 내려오는데 떡갈나무 잎에서 빗방울 듣는 소리가 나다가 톡톡톡톡톡 하는 걸 듣는다라고 표현해요. 굵은 빗방울이었다. 목덜미가 선뜩선뜩했다. 그러자 대번에 눈앞을 가로막는 빗줄기 쏴. 그래서 여기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중간에 또 빠져있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비를 피하려고 이리저리 가다가 그냥 수수단, 그러니까 수수를 잘라놓은 그 집단이 있거든. 그 속으로 들어가요. 수수단 속은 비는 안 새었다. 그저 어둡고 좁은 게 안 됐다. 앞에 나앉은 소녀는 그냥 비를 맞아야만 했다. 희생. 그죠? 소녀를 위해서 희생합니다. 배려심. 그런 소녀의 어깨에서 김이 올랐다. 이거 먹는 김 아니야. 이렇게 몸은 뜨거운데 뛰어오느라고 땀이 났는데 좀 찬비가 내리니까 김이 모락모락 오릅니다. 소녀가 속삭이듯이 뭐라고 얘기했을까? 야, 너 잘 익었어. 김이 나. 이렇게 얘기하려나? 소녀가 속삭이듯이 이리 와 들어앉으라고 했다. 괜찮다고 했다. 소녀가 다시 들어와 앉으라고 했다. 할 수 없이 뒷걸음질을 쳤다. 그 바람에 소녀가 안고 있는 꽃묶음이 망그러졌다. 이게 다 암시예요, 암시. 소녀의 죽음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러나 소녀는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비에 젖은 소년의 몸 내음새가 확 코에 끼얹어졌다. 그러나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도리어 소년의 몸기운으로 떨리던 몸이 저기 누그러지는 느낌이다. 저기는 조금 자, 수수탄 속에서 비를 피하는 장면입니다. 소란하던 수숫잎 소리가 뚝 그쳤다. 밖이 멀게졌다. 수수탄 속을 벗어나왔다. 멀지 않은 앞쪽에 햇빛이 눈부시게 내리붙고 있었다. 도랑이 있는 곳까지 와보니 엄청나게 물이 불어 있었다. 빛마저 제법 붉은 흙탕물이었다. 뛰어 건널 수가 없었다. 소년이 등을 돌려댔다. 족적. 소녀가 순순히 엎였다. 걷어올린 소년의 잠방이까지. 잠방이는 이제 바지를 의미해요. 남자 바지를 옛날에 잠방이라고 했어. 걷어올린 소년의 잠방이까지 물이 올라왔다. 소년은 어머나 소리를 지르며 소년의 목을 걸어안았다. 일부러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개울가에 다다르기 전에 가을 하늘은 언제 그랬는가 싶게 구름 한 적 없이 쪽빛으로 개어져. 쪽빛 남색이야, 남색. 짙은 남색. 하늘인지 너무 파란 거야. 그날도 소녀는 주머니 속 흰 조약돌만 만지작거리며 개울가로 나왔다. 그랬더니 이쪽 개울 쪽에 소녀가 앉아있는 게 아닌가. 자, 여기 이제 중략 부분이 있는데 이제 며칠 동안 이제 소녀가 아파요. 비 맞아가지고 학교에 안 나와. 그게 이제 마음이 아팠는데, 그래서 소년이 맨날 이 조약돌만 만지작 거립니다. 그러다가 개울가로 갔는데 소녀가 있어요. 소녀는 가슴부터 두근거렸다. 그동안 알았다. 어쩐지 소녀 얼굴에 헬쓱해져 있었다. 그날 소나기 맞은 탓 아냐? 소녀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다 낫냐? 아직도. 그럼 누워 있어야지. 하도 가깝게서 나왔다.
참 그날 재밌었다. 그런데 그날 어디서 이런 물이 들었는지 잘 지지 않는다. 소녀가 보냉소에서 앞자락을 내려다본다. 거기에 검붉은 진흙물 같은 게 들어있었다. 요거는 이제 뭐 강 건너다가 이제 물든 거 되겠죠. 그리고 이제 중략 부분 나와 있고요. 죽어. 다이 했어요. 윤초식 때 또 말이 아니야. 그 많던 전답, 논, 밭, 전답이라고 그래. 전답을 다 팔아버리고 대대로 살아오던 집마저 남의 손에 넘기더니 또 악상까지 당하는 거 보면 악상 나쁘다. 상이 뭐니? 사람 죽은 것을 우리가 초상났다라고 얘기를 하죠. 장례 치르는 것을 상이라고 그래요. 이때 악상이 뭡니까? 바로 소녀가 죽은 거지. 남포불 밑에서 바느질감을 안고 있던 어머니가 증손이라곤 계집애 그의 하나뿐이었지요. 그렇지. 사내에 둘 있던 건 어려서 잃어버리고 어쩌면 그렇게 자식 복이 없을까? 글쎄 말이지. 이번엔 꽤 여러 날 앓는 걸 약도 변변히 못 써봤다더군. 지금 같아서는 윤초신에도 대가 끊긴 셈이지. 그런데 참 이번 계집애는 어린 것이 여간 잔망스럽지가 않아. 글쎄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다지 않아? 자기가 죽거든 자기 입던 옷을 꼭 그대로 입혀서 묻어달라고. 왜 그래요? 그 옷에 그 소년과의 어떤 추억이 묻어 있으니까, 그쵸? 흙탕물. 그래서 자기가 죽으면은 그 옷을 입혀달라고 유언을 한 겁니다. 질문하시오. 안 계십니까? 문제 6번입니다. 자,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배경 묘사를 통해 위기감을 조성하고 돼 있었죠. 먹장구름이 밀려오고 뭐 소란스러운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를 독자들에게 직접 전달하고 있다. 있었나? 나 부분에 없네. 그쵸? 여기는 직접 제시한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제시했습니다. 2번이 틀렸다. 3번도 확인. 길이가 짧은 문장을 사용하고 있으며 사건을 간결하게 전달. 인물들 간의 대화를 통해 이야기 전개. 주인공의 과거 회상을 통해 서정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이것도 아닌데? 그렇죠? 마의 주인공의 과거 회상이 있나? 없는데? 나 있었나? 심리. 야, 있구나, 여기.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예. 있었네요. 내가 이거 놓쳤다. 다시, 나 부분에 인물의 심리가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소녀는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sorry. 이렇게 찾아야 돼. 질문 안에서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국어 문제 풀 때 내용을 머리에 담으면 안 되고 질문 안에서 찾아줘야 됩니다. 그럼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주인공의 과거 회상이 아니고 부모님들 대화를 통해서 그 소녀가 죽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7번. 다음 관점에서 이거를 감상한 내용. 소설에서 배경은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과 공간이다. 작가는 배경을 구성하는 다양한 소재를 통해 주제를 부각하거나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고 소설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의 여러 가지 효과를 노리기도 한다. 먹장구름은 이어질 비극적 내용을 암시해 맞고요. 좁은 수숫단 속은 소년과 소녀가 더 가까워지는 계획이 맞고요. 물이 부른 도랑은 소년과 소녀의 관계에 위기감을 풀어놓는다. 그런가? 가을 하늘은 소년과 소녀의 순수한 모습을 더 돋보인다. 맞고요. 소나기는 소년과 소녀가 이별하게 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그렇죠? 아닌 거는 3번. 관계의 위기감이라기보다는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는 거지. 그치? 물이 불었기 때문에 소년이 소녀를 업고서 건넙니다. 8번 문제입니다. 적절한 것. 소년이 꽃을 따주었을 때 꽃을 하나도 버리지 말라고 함. 좁은 수단 속에 소년과 함께 앉아있을 때 꽃묶음이 망그러져도 상관없다고 생각함. 자, 그럼 A를 이해한 내용이에요. 자, A는 어디 있나? 그러나 소녀는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처음부터 꽃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었다. 꽃묶음이 망그러진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꽃묶음보다 소년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꽃묶음이 망그러졌지만 꽃은 상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현재 상황이 너무 힘들어 꽃묶음에 신경을 쓰지 못한다. 답은 3번. 9번 문제예요. 소나기에 대한 설명 적절하지 않은 거. 작품의 위기감과 긴장감 조성을 했고
소년과 소녀가 가까워지는 계기를 제공도 했죠. 소년과 소녀의 갈등이 해소되는 계기, 소녀가 죽게 되는 비극적 결말 원인이 되었고, 소년과 소녀의 짧고도 순수한 사랑, 아닌 건 3번이 되겠습니다. 10번, 이 글의 결말과 관련하여 기억의 역할을 쓰시오. 자, 기억이 뭐였나요? 보랏빛, 소녀의 죽음을 암시한다. 소녀, 죽음, 암시,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등의 의미, 일반적인 의미, 서로 생각이나 의견이 달라서 일어나는 충돌. 그래서 갈은 칡갈, 칡나무 갈이야. 칡나무가 칡덩굴 갈. 등은 등나무 등. 얘네들이 넝쿨 식물이기 때문에 얽히고 설킨다. 여기서 따갖고 온 말이 갈등. 문학적 의미, 소설이나 희곡에서, 희곡이 뭐예요? 희곡이 뭘까? 연극 대본을 희곡이라고 하지요. 인물의 내부에 서로 다른 생각이 대립하거나, 자, 이게 뭐야? 내부에 서로 다른 생각이 대립, 내적 갈등. 인물과 인물, 인물과 사회 등 인물과 외부 대상의 생각이나 의견이 맞서서 일어난 대립, 외적 갈등. 자, 문학과 갈등의 관계. 작가는 작품 속 인물이 갈등을 겪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삶의 의미와 가치 등을 독자에게 전달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감상문 쓰는 친구들 보면은 줄거리 작성할 때 줄거리 조금 어려워요 하는 친구들은 요게 핵심이 되는 얘기죠. 바로 이 갈등을 겪고 해결하는 과정, 이게 줄거리야, 이게. 이걸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것, 삶의 의미와 가치, 이게 주제입니다. 그래서 감상문 작성할 때, 줄거리 작성할 때는 갈등이 어떻게 생겨났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해결되고 있는가, 요거 쓰면 됩니다. 자, 그리고 독자는 작품 속 인물이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을 간접적으로 함께 체험하며, 그렇죠? 간접 체험입니다. 그 속에서 삶의 의미와 중요한 가치가 뭔지를 깨닫게 된다. 그래서 이거를 도식화하면 드러내고자 하는 주제를 갈등 발생과 해결 과정으로 형상화하고, 작품 속에는 다양한 양상의 갈등이 발생. 아까 얘기했어요. 갈등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된 갈등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독자는 작품 속 인물이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삶의 의미를 깨닫는다. 그래서 세 번째, 갈등 전개 과정,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시나리오. 발단, 전개, 시나리오는 바로 절정입니다. 절정, 하강, 대단원. 시나리오는 이렇게 삼각형으로 가요. 왜 이렇게 되냐면, 보통 영화 같은 경우는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진행이 됩니다. 너무 길면 화장실도 가야 되고 밥도 먹어야 돼. 그래서 길게 못해요. 근데 소설은 뭐 읽다가 잠깐 접어놓고 밥 먹거나, 또는 뭐 대하 소설 같은 경우는 몇 날 며칠 읽어도 되죠.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 왼쪽 짜투리 필요 없네. 예. 이거 뭐야, 이렇게 길어? 아, 박안서의 자전거 도둑이다, 그치? 요거 이제 감상문 쓴 친구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나타나는 갈등 관계가 뭐냐, 이런 얘기예요. 자, 주된 갈등은 뭡니까? 주된 갈등은, 이 작품에서의 주된 갈등은 양심이죠, 양심. 그 다음에 주된 갈등 말고 개별적 갈등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작품에서는 그 승용차 아저씨인가? 그죠? 선글라스 아저씨였나? 고급차 아저씨. 고급차 아저씨랑, 그 다음에 여기 수남이었나? 이름이 뭐였지? 수남이 맞나? 네. 수남이. 수남이와의 갈등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도 얘기했지만, 한 작품에는 여러 갈등 관계가 있고, 주된 갈등을 파악해야 돼요.
갈등의 종류 아까 얘기한 것 내적 갈등과 외적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적 갈등은 한 인물의 내면에서 서로 다른 생각이 대립하여 발생하는 갈등. 짜장 먹을까 짬뽕 먹을까 고민이다. 그런 친구들 있죠? 그럴 때는 짬짜면 시켜 먹으면 됩니다. 요즘은 세 개도 오던데? 짜장, 짬뽕, 탕수육 이렇게 그릇에 이렇게, 예?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그렇게도 와요. 세 개 다 먹는 거지 뭐. 근데 볶음밥은 못 먹네. 자, 현덕의 하늘은 맑건만 이것도 이제 장문한 친구들은 기억날 겁니다. 주인공의 내부에 자신의 잘못을 숨기고 싶은 마음과 솔직히 고백하고 싶은 마음이 대립하여 생기는 갈등. 외적 갈등은 인물과 그 인물을 둘러싼 외부 요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 그래서 인물과 인물, 인물과 사회, 인물과 운명 또는 인물과 자연, 뭐 자연 환경을 극복하려고. 그리고 여기는 뭐 집단도 들어갈 수 있겠죠. 또는 집단과 집단의 갈등도 있을 수 있다. 갈등을 중심으로 작품을 감상할 때 효과. 요거죠. 긴장감 있게 글을 읽을 수 있음. 우리가 흔히 소설 또는 뭐 영화, 드라마를 볼 때 재미를 따진단 말이야. 그게 갈등이에요. 갈등이 얽히고 설키고 막 싸우고 풀어가는 과정이 재미있습니다. 갈등이 없으면 재미가 없는 거지. 갈등 상황에서 인물의 성격과 태도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고 그렇잖아.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사람은 어떤 그 상황에 처해 있으면 성격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운전대 잡으면은 성격 나온다고. 그러기도 하고. 옛날에 요즘은 좀 덜하지만 옛날에는 자기 딸이 사귀는 사람 있으면 아빠가 일부러 술 많이 먹여봐요. 술 취하면 어떤 행동하는지 보려고. 그래서 뭐 사위될 사람이 집에 오면은 술 엄청 먹입니다. 그럼 이제 술 취해가지고 와 이렇게 하죠. 그때 행동을 보는 거야. 그래서 술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행동을 좀 바르게 하면은 뭐 오케이 하는 거고 개가 되면 안 된다고 하고 뭐 그렇습니다. 자, 갈등이 고조되고 해소되는 과정을 통해 작품 주제를 파악할 수 있고 갈등이 해결되는 과정을 통해 인간의 삶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 당연하죠. 그게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니까. 어디 보자. 갈등 양상 아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 일상생활에서 친구들하고 싸우다 보면 뭐 진짜 싫을 때도 있지만 더 좋아하게 되기도 해요. 그죠?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싸우면 이 친구는 이럴 때 이거 싫어하는구나. 그리고 내가 이럴 때 화가 나는구나.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알 수 있고 친구에 대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자, 갈등 질문 없니? 넘어갑니다. 홍길동전 조선시대 작품 홍길동전입니다. 자, 작가 허균이 있는데 이 사람은 광해군 시절이니까 언제냐면요 시기상으로 언제냐 임진왜란 때다. 임진왜란 끝나고 그 시절 광해군의 도승지입니다. 도승지는 지금으로 말하면은 대통령 비서실장 같은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오른팔이죠. 권력자야. 허균이라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권력자이면서 개혁가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토지 개혁도 하려고 했고 신분 개혁도 좀 하려고 했고 능력 있는 사람들 뽑으려고 했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결국 사약 마시고 다이. 이것 때문에 그래. 홍길동전 때문에. 홍길동전에 보면은 길동리가 나라 세우거든. 옛날 조선시대에는 그거를 반역으로 봅니다. 왕을 버리고 나라를 세운다. 그게 모반, 그게 역적이라고 봤어요. 그리고 옛날 사람들은 소설에 대한 개념이 없어. 소설은 작가가 꾸며낸 이야기잖아. 근데 조선시대의 양반들은 글이라고 하는 사람은 곧 그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해. 글은 곧 그 사람이야. 홍길동전 이렇게 써? 왕을 배반하고 다른 데 가서 나라를 세워? 저놈이 역적이네. 그래서 결국 이 소설 때문에 이 허균이라는 사람은 죽게 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작품은 조선시대의 서자로 태어나. 자, 서자가 뭐예요? 우리가 이제 적자라는 말을 쓰죠. 적자는
아버지도 양반이고 엄마도 양반이고 거기서 태어납니다. 그치? 그럼 나도 양반인데 조선시대 때 아버지가 양반이고 어머니가 양반이 아닌 경우 이럴 때는 서자라고 해요. 서자 또는 서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홍길동전은 서얼이죠. 서자지 서자. 차별을 받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적서차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적자와 서자의 차별, 적서차별. 왜냐하면 조선시대는 신분제, 봉건사회였습니다. 부모님이 귀족이면 나도 귀족, 봉건사회였어요. 서자로 태어나 차별을 받는 홍길동을 주인공으로 한 한글 고전 소설이다. 그래서 최초의 한글 소설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여러분 홍길동전 알고 있지? 모르는 사람. 홍길동전.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고. 그럼 뭐라고 부르면 될까? 아빠? 아빠라고 부르면 되나? 옛날에는 아빠란 말이 없었고. 비범한 능력을 지녔지만 서자로 태어난 홍길동은 신분사회의 제약으로 출세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그러면 여기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갈등 관계는 뭐니? 인물과 사회와의 갈등이 되겠죠. 그치? 집을 나가 도적의 우두머리가 된다. 이때 도적의 이름이 뭐예요? 활빈당. 활, 살아있다. 빈, 가난. 당은 무리. 가난한 사람을 살리는 당. 이게 활빈당입니다. 그래서 탐관오리의 재물을 뺏어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죠. 이후 탐관오리를 벌하고 탐관오리 뜻이 뭐니? 탐은 탐욕. 오는 그릇대로 웃자. 그릇대다. 잘못되다는 얘기야. 관리. 욕심 많고 잘못된 관리를 탐관오리라고 한다. 탐관오리를 벌하고 결국 섬으로 가서 율도국을 건설하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갈등을 겪는다. 주제 사회의 모순에 대한 비판과 개혁 의지. 이게 이제 홍길동이 갖고 있었던 생각이 되겠죠. 세월이 흘러 길동이 11살이 되었다. 11살? 시준이 11살 때 뭐 했냐? 11살이면 몇 학년이지? 13살이 6학년인가? 12살, 5학년, 11살, 4학년이네? 너 4학년 때 뭐 했어? 그쵸? 예. 11살이면 학교 다닙니다. 아니야, 4학년. 예. 비범한 아이인지라. 자, 이런 게 직접 제시입니다. 직접 제시. 성격을 직접적으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비범하다는 말은 무슨 뜻? 그렇죠? 비는 아니 비자 아니다. 범은 평범하지 않다. 비범한 아이인지라 누구 하나 길동을 칭찬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비록 천한 노비의 몸을 빌려난 자식이긴 하지만 길동의 재주를 눈여겨본 대감 역시 길동을 무척 아끼고 사랑하였다. 그러나 길동의 가슴에는 늘 원한이 맺혀 있었다. 출생이 천한 탓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호부호형이죠. 호 부른다 부 아빠 호 부른다 형. 호부호형을 못하는 거야. 그는 자신이 천한 신분을 한탄하고 또 한탄했다. 그치? 아빠를 아빠라고 못 불러. 형을 형이라고 못해요. 얼마나 답답할까. 쓸쓸한 가을바람 사이로 들려오는 기러기 울음소리가 마음의 외로움을 더해다. 기러기가 어떻게 울어요? 에? 시연아, 기러기 어떻게 울어? 물음? 끼럭끼럭끼럭끼럭끼럭끼럭 기러기. 그쵸? 개굴개굴 개구리. 또 뭐 있지? 그럼 까마귀는 까매에서 까마귀고 소리로 이름 딴 거 아니야? 옛날 동물들 이름 딸 때는 울음소리 또는 그 뭐예요? 모습, 모양 보고서 이름을 붙입니다. 맹꽁맹꽁맹꽁이. 맹꽁이는 맹꽁맹꽁 울잖아. 맹꽁맹꽁맹꽁. 맹꽁이. 또 뭐 있지? 소리로 흉내는 거? 또 뭐 있을까? 까치는 까치. 또 뭐 있어요? 소리 흉내는 거. 없나? 야옹이.
야옹이라고 하잖아. 야옹이 야옹이 야옹이. 고양 고양 고양이. 그쵸? 매미. 그치. 매미도 마찬가지. 맴맴 매미. 쓰르라미. 스르르르 스르르르 스르라미. 귀뚤 귀뚤 귀뚜라미. 어떤 거? 개개? 멍멍이. 그래서 멍멍이야. 멍멍 멍멍이. 그래서 소리나는 이름이 그 의성어에다가 이를 붙이거나 의태어 뒤에 이를 붙여서 이렇게 해서 이제 모양 만드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기럭기럭 기러기. 울음소리가 마음의 외로움을 더했다. 길동의 가슴에는 절로 탄식이 일어났다. 대장부가 세상에 태어나 11살짜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지금. 그쵸? 4학년 지금 이제 우리 지금 현대로 치면은 4학년짜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대장부가 세상에 태어나서 공자맹자 학문 익힌 뒤에 나아가서는 장수가 되고 들어와서는 재상이 되며 대장인을 허리에 차고 단 위에 높이 올라 수많은 군사를 마음대로 지휘하며 남쪽으로 초나를 치고 북쪽으로 중원을 평정하며 서쪽으로 총나를 쳐 업적을 쌓은 후에 얼굴을 기린각에 그려 빛내고 이름을 후세에 전함이 대장부의 떳떳한 일일 것이다. 11살짜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 누가 봐도 중2병 아니냐? 이제 니들 슬슬 오겠다 이거. 그치? 너 재밌어 다빈아? 네. 너 왔어. 너 중2병이지? 아직 중1인데 벌써 중2병인가? 어쨌든 지금 이제 길동이는 11살인데 벌써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포부가 굉장히 넓어. 옛사람이 이르기를 왕후 장상의 씨가 따로 없다. 왕과 제후와 장인과 상인의 씨가 따로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평등하다 이런 뜻이야. 라고 했는데 이는 나를 두고 말함인가? 아무리 하찮은 사람도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고 형을 형이라 부르는데 나만 홀로 그리하지 못하는구나. 내 인생은 어짜여 이리도 기박한가. 여기서는 운명이죠. 그쵸? 자신의 어떤 천한,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천한데 예, 이게 신분이 다른 것에 대한 운명에 따른 갈등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는 길동이 출세길이 막혀 있죠. 그치? 조선시대 때는 양반만 이렇게 과거 시험 볼 수 있었으니까. 그때 홍대감 역시 밝은 달빛을 즐기고자 창문을 열고 비스듬히 기대어 앉아있다가 이런 길동의 모습을 보았다. 대감이 크게 놀라며 물었다. 밤이 이미 깊었는데 너는 무슨 흥이 있어 이러고 있느냐? 길동이 칼을 던지고 엎드려 대답했다. 여기 중간에 빠져있네. 예. 근데 길동이가 막 칼춤을 춰요. 얘가 또 무예 연습을 하니까. 길동이 칼을 던지고 엎드려 대답했다. 소인이 대감의 정계를 받고 당당한 남자로 태어났으니 이만한 즐거움도 없습니다. 그러나 늘 서러운 것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신세요입니다. 하애들까지 모두 천하게 보며 친지와 친구조차도 아무개의 천생이라고 부릅니다. 천한 출생. 이런 원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이제 갈등의 원이 길동의 한이죠. 한. 길동은 대성통곡했다. 대감은 속으로는 길동이 불쌍했지만 짐짓 꾸짖어 말했다. 전지적 작가 시점. 전작. 만일 그 마음을 드러내면서 위로하며 오히려 버릇이 없어질까 염려했던 것이다. 자, 이걸 통해서도 홍대감의 성격을 알 수가 있죠. 좀 엄하다. 엄격한 사람이야. 재상의 집안에서 천한 노비에게 태어난 사람이 너뿐이 아니다. 그러니 방자하게 굴지 말아라. 다시 그런 말을 입 밖에 꺼내면 내 앞에 서지도 못하게 할 것이다. 문제. 자, 그럼 보세요. 이와 같은 글이죠. 그치? 이와 같은 글은 뭐야? 소설입니다. 따라서 소설의 특성으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해놨네. 운율이 있는 언어로 이미지를 제시한다. 자, 이거는 뭐니? 시죠, 시. 운문이 됩니다. 운문. 실제로 없는 사건을 상상하여 재창조한다. 가능하죠? 이거 소설이잖아. 그치? 현실에 있음직한 일을 작가가 꾸며 쓴 글, 이게 소설입니다. 자, 객관적인 관점에서 실제 사건을 서술한다? 이건 뭐 뉴스가 되려나? 실제 있었던 일을 시간 순서대로 기록한다. 글쓴이의 체험과 그에 대한 교훈. 자, 이거는 수필이네요. 그럼 답은 2번이 되겠구나. 문제 2번입니다. 이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길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홍대감에 대한 원망이 크다. 어렸을 때는 성품이 게을렀다. 다른 사람이 두려워 실력을 숨기고 있다. 출세를 하고자 홍대감에게 아부를 한다. 사람을 신분에 따라 차별하는 제도를 부정한다. 답은 5번이 되겠네.
이게 이제 길동의 한입니다. 한.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가 부분은 어디냐 한탄하는 부분 아니구나. 호부 허용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길동과 홍대감의 갈등이 고조. 길동이 겪는 갈등의 원인이 드러난다. 이게 되겠네요. 호부 허용을 못해요.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합니다. 네 번째, 기억에서 알 수 있는 홍대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기억 부분이 약간 엄격한 부분이다. 그치? 길동이 하는 말을 믿지 못한다. 길동의 능력이 부족한 것을 책망한다. 길동이 가족을 돌보지 않아 실망한다. 길동이 사회에 순응하며 살기를 바란다. 길동이 도전적으로 사는 것을 응원한다. 가장 타당한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보기 중 다에 드러난 갈등과 가장 유사한 갈등을 겪는 사람. 자, 그러면 다에 드러난 갈등이니까 다에서는 인물과 사회 또는 인물과 운명. 그쵸? 사회 또는 운명 갈등을 겪는 것을 찾으면 되겠네. 학생 1. 나는 섬에 살고 있어. 그런데 이번 장마 때 홍수가 나서 집을 잃게 되었어. 자, 이거는 자연이죠. 학생 2. 나는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이야. 최근에 친구 숙제를 베꼈는데 칭찬을 받아서 마음이 불편했어. 이건 내적 갈등이네. 학생 3. 내가 살고 있는 나라는 여자들에게 얼굴을 가리고 다닐 것을 강요해. 나는 얼굴을 가리지 않고 자유롭게 살고 싶어. 아마 중동 지역에 이제 무슬림인가 보다. 무슬림. 송도도 있죠? 이슬람 사람들. 그치? 사회 뭐야? 운명. 그럼 답 3번이네. 학생 3이다. 그치? 이거는 사회. 송도에도 있어요. 이렇게 입고 다니는 사람들. 그걸 부르카라고 그래요. 부르카. 부르카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슬람 종교를 보면은 이슬람도 보수적인 보수파가 있고 좀 개혁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고 다니는 쪽은 이제 보수 쪽에 가깝죠. 가끔 또 마트 가니까 있던데 여기 다이소도 보면은 이렇게 부르카하고 가서 쇼핑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슬람 율법에 여성들을 이렇게 살을 다른 남자한테 안 보이게 하는 겁니다. 율법에 그렇게 있대. 근데 반면에 좀 개방적인 나라는 그냥 스카프만 둘러요. 얼굴 다 보이고 그냥 스카프만 둘러도 뭐 인정하는 그런 무슬림도 있습니다. 니들도 봤니? 가끔 여름에도 막 이렇게 이러고 다니는 거야. 아, 저거 안 덥나 해가지고 물어봤어요. 예전에 가르치던 학생이 중동 학생이 있었거든. 근데 그렇게 안 덥다고. 그리고 또 하나 물어봤지. 이렇게 파티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부인들이 오는데 다 부르카 입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알아보냐? 다 알아본대요. 예. 그리고 또 물어봤어. 혹시 이 부르카도 혹시 명품이 있나요? 물어보니까 다 있대요. 뭐 샤넬, 뭐 구찌, 뭐 루이비통 다 있대. 역시 패션의 시대. 비싸냐? 비쌉니까? 그러니까 되게 비싸대요. 수백만 원 하고 더 비싼 거면 수천만 원씩 한대. 똑같대요. 그러니까 그게 그 나라 문화니까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자, 질문 없나요? 다음 페이지. 자, 재상 집안의 천생이 비단 너뿐이 아니다. 어디서 무슨 말을 들었길래 어미의 마음을 이다주도 아프게 하느냐? 어미의 낯을 봐서라도 그대로 조용히 지내고 있으면 안 되겠느냐? 그러면 앞으로 대감께서 무슨 조치를 해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길동이 엄마가 길동이를 조금 이렇게 다독거리고 있어요. 아버님과 형님의 천대는 그렇다 하더라도 하인이며 아이들이 이따금 던지는 말이 골수에 박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또한 요즘 곡산모의 눈치를 보니 빌런이야, 빌런. 아무 허물도 없는 우리 모자를 원수처럼 여겨 살해할 마음을 먹고 있는 듯 합니다. 머지않아 눈앞에 큰 재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자가 나간 후에도 어머니께는 후환이 없도록 손써 두겠습니다. 길동이 이제 집을 떠날 결심을 합니다. 11살에 가출하려고 그래. 그날 밤 길동은 자정이 지난 후 책상을 치우고 잠을 자려 하였다. 그런데 문득 까마귀가 3번 울고 까악까악까악 서쪽으로 날아갔다. 까마귀가 3번 객자와 울며 날아가니 분명 자객이 온다는 징조구나. 거꾸로 하면 뭐가 돼요? 와 자객 이렇게 되는 거지. 까마귀 되게 똑똑합니다. 똑똑한 동물 중에 하나예요. 까마귀한테 말 가르치면 따라해. 가나다라 마바사 정도는 합니다. 얘네들.
어떤 사람이 나를 해치고자 하는가? 몸을 보호할 대책을 세워야겠다. 그 다음에 이제 자객하고 싸우고요. 이 보잘것없는 놈아 들어라. 네가 재물을 탐하여 죄 없는 사람을 해치려 하니 너를 살려두면 또 다른 사람이 무수히 상할 것이다. 어찌 살려 보내겠느냐. 겁에 절린 특자가 애걸하여도 특자 자객이죠. 사실은 소인의 죄가 아니라 도련님 댁에 촌왕이 시킨 지시옵니다. 바라옵건대 가련한 목숨을 살려주신다면 앞으로는 착하게 살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길동은 분을 이기지 못해 소리쳤다. 너의 악행이 하늘이 사무쳤다. 오늘 하늘이 나의 손을 빌려 악의 무리를 없애게 한 것이다. 그래서 죽이죠. 11살의 살인자가 된다. 괜찮아요. 촉법이잖아. 니들도 촉법인가? 아니요. 알리사. 만 15세. 14. 아직 안 됐죠? 네. 그래서 지금 이재명 아저씨가 대통령이 촉법 하향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아마 나이가 아니라 중학교 1학년으로 다 하향할 것 같은데. 촉법 없애야 돼요. 여러분도 알잖아, 그지? 예, 말 더럽게 안 듣는 애들 있잖아, 그죠? 뒤지게 쳐맞아야 되는데. 안 맞아서 그래, 안 맞아서. 그 집에서 부모가 때려야 되는데 맞지를 않으니까 뭐 이래도 되나 보다 싶어서 그래요. 중학교 때 맞아야 돼, 진짜로. 잘못하면은 나한테 이런 불이익이 오는구나. 이거를 배우는 시기가 중학교 때예요. 고등학교 애들은 때려봤자 말도 안 들어. 대가리 컸다고 말 더럽게 안 들어. 여러분들 중에 엄마 말 안 듣는 친구. 하유민? 엄마한테 얘기하지. 안녕하세요, 유민이 어머니. 오늘 엄마 말 안 듣는 친구 누구 있니? 라고 물어보니까 유민이가 손을 들었네요. 집에서 뒤지게 때려주세요. 말 안 듣는 아이들은 뒤지게 쳐맞아야 됩니다. 그래요. 좀 맞아야지 정신 번쩍 들지. 네. 그렇다고 뭐 함부로 막 때리면 안 되고 처벌 규칙이 좀 있어야 됩니다. 요즘도 때리는지 모르겠네. 예전에 파스테르에서 만든 학교, 민족사관고등학교. 거긴 체벌이 있었거든? 지금도 있나 모르겠다. 체벌이 있는데 얘네는 어떻게 때리냐면 자기들끼리 이렇게 판사, 검사 정해서 일주일 동안 학생들이 벌점 넘어가면 그거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해요. 영어로 해요, 영어로 샬라샬라 검사, 변호사, 배심원 역할을 해서 하고 판결 내려와요. 판결이 뭐 종아리 세대 하면은 담임선생님 가만히 있다가 판결 내오면은 담임선생님은 때리는 역할만 합니다. 그렇게 체벌을 하기도 해요. 자, 다음 내용입니다. 대감은 잠이 깨어있다가 문 밖에 인기척이 있어 문을 열었다. 길동의 뜰 아래 엎드려 있는 모습을 본 대감이 물었다. 밤이 이미 깊었는데 너는 무슨 까닭으로 자지 않고 이러고 있느냐. 길동이 가만히 보니까 밤에 잠 안 자네 얘. 앞에서도 밤에 잠 안 자고 아빠를 못 부르고 막 이렇게 그랬죠, 그죠? 대성통곡했잖아. 이게 밤에 잠을 못 자네. 키가 안 클 텐데. 잠자야지 11살인데. 길동이 눈물을 흘리면서 대답했다. 이게 또 눈물도 많아 얘는 또. 집안에 흉한 변고가 있기에. 이건 이제 자기를 죽이러 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목숨을 구하고자 집을 나가면서 대감께 하직 인사를 올리러 왔사옵니다. 목숨을 건지고자 도망치는 처지 어찌 따로 정한 곳이 있겠습니까? 다만 평생의 원한이 가슴에 맺혀 풀어버릴 날이 없으니 이것이 더욱 서러울 따름입니다. 대감은 길동을 말릴 수 없으리라 생각하고 길동의 한을 위로하였다. 내가 너의 품은 한을 짐작하겠구나. 오늘부터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고 형을 형이라 불러도 좋다. 다만 네가 천지사방을 두루 돌아다니더라도 죄를 지어 아버지와 형에게 걱정을 끼치는 일만을 삼가거라. 또한 하루도 빠짐없이 너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니 부디 속히 돌아오기를 바라노라. 여러 말 하진 않겠다. 신중하고 겸손하게 생각하도록 하라. 대감의 말을 다 들은 길동은 아버지를 향해 크게 절을 하였다. 아버님께서 오늘 해묵은 소원을 풀어주시니 이때 해묵은 소원이 뭐예요? 아빠를 아빠라 부르고 형을 형이라 부르는 거. 이제 죽어도 한이 없겠습니다. 황공하여 몸둘 바를 모르겠사옵니다. 간절히 바라옵건대 아버님께서는 만수무강 하옵소서. 인사를 하고 길을 떠나죠. 11살. 예. 자, 6번 문제네요. 내용 정리. 길동이 고귀한 집안의 장자가 아니었어요. 서자야, 서자. 길동은 국가적 위기 아직 안 나왔어요. 길동이 위기를 극복한다. 길동이 조력자의 도움 없어요. 혼자 스스로 이겨낸 겁니다. 길동이 위대한 업적 아직 안 남겼다. 답은 3번이 되겠네.
자객을 물리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11살짜리가. 예. 나를 통해 알 수 있는 길동에 대한 설명. 나 부분. 까마귀가 객자와 이렇게 울고 가는 장면. 걱정이 많고 소심하다. 비밀이 많고 의문스럽다. 자신의 이익보다 남을 위한다. 다른 사람의 조언을 중시한다. 앞날의 일을 내다보는 비범한 능력이 있다. 답은 5번이 되겠죠? 까마귀 울음소리를 듣고 아 누군가 나를 죽이러 오는구나. 이런 거. 여러분들은 없지? 앞날의 일을 내다보는 비범한 능력 없습니다. 나는 알 수 있는데 그죠? 진짜 앞으로 25분 뒤에는 여러분들 집에 갈 거야. 알 수 있습니다. 예. 감상문 쓸 친구들은 저기 어디에요? 학습실에 가가지고 감상문을 쓸 것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나는 알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자기 전에 화장실 가고 잘 겁니다. 그쵸? 내일 아침에 해가 뜰 거다. 예. 그럼 미래가 아니. 미래 맞잖아. 내일 아침에 해가 뜬다. 이게 미래 맞잖아. 예상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예상했죠? 아직 일어난 일이 아니야. 예상이라는 말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거. 그치? 네.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몇몇은 집에 가서 엄마한테 얘기할 거예요. 엄마, 국어 선생님 이상해. 이상하게 얘 말하면서 이상한 예측을 하고 있어. 분명히 이럴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여러분들 속으로 생각할 걸, 저 인간 또 헛소리 하고 시작했네. 자, 8번. 마에 드러난 갈등에 대한 설명. 가장 적절한 것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고 형을 형이라 불러도 좋다. 이런 부분이 되겠네요. 모든 내외적 갈등이 완벽히 아닙니다. 길동이 겪는 갈등 실마리가 제시가 아니라 이미 갈등이 위에 나와 있었고 갈등이 최고조 아니고요. 내적 갈등 최고조 아니고요. 답은 5번이 되겠죠. 홍대감과 길동 사이 갈등 일단락. 일단락이라는 말은 우선은 해결. 그러면 홍대감과 길동 사이의 갈등이 뭐였습니까? 아빠를 부르는 거지, 그치? 예, 이거를 이제 홍대감이 풀어줬어요. 9번 기억의 내용. 기억이 어디 있을까나? 집안의 흉한 변고. 자객 온 거죠, 자객. 답은 5번이 되겠네. 촌왕이 길동을 시기하여 죽이려 하는 것. 10번 이 글의 전체 흐름을 고려할 때 니은을 이해한 바를 조건에 맞게 쓰시오. 니은 평생의 원한 발생한 이유 신분사회죠. 그쵸? 신분제 사회이기 때문에 해소 여부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그 이유를 쓸 거 못하지 뭐. 신분 조선시대에서 신분 이거 어떻게 없애? 못 없애. 왕이 다스리는 사회인데 신분제를 어떻게 없앱니까? 조선시대에는 없어지지가 않지. 없앨 수 있어요? 못 없앱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뭐 다른 나라 가야지. 그래서 길동이가 다른 곳에 가서 나라 세우는 거예요. 네. 질문하세요. 없니? 다음 페이지. 기네. 길동은 말을 마치기가 무섭게 팔을 걷어붙이고 바위 앞으로 다가갔다. 자, 여기는 뭡니까? 여기는 이제 길동이가 길을 떠나고 한참 가다가 도적을 만나요. 도적을 만나서 이제 겨루는 장면이야. 자, 그러고는 곧장 바위를 뽑아 번쩍 치켜돌더니 힘겨워하는 기색도 없이 한참을 이리저리 걸어다녔다. 힘이 세. 놀랍고도 신기한 모습에 도적들은 벌린 입을 다물지 못했다. 실로 장사로다. 그것만으로도 도적들은 길동을 두령으로 인정하였다. 길동을 제일 높은 자리에 모셔 앉히고 술을 권하며 11살짜리한테 술을 줘? 새 두령의 등장을 소리 높여 축하했다. 옛날에는 뭐 그런 거 없었잖아, 그치? 미성년자 이런 게 없었던 시기예요, 조선시대는. 예. 힘센 놈이 장땡이야. 분위기가 점차 무르익어 갈 즈음 길동이 일어나 부하들에게 말했다. 우리는 이제 무고한 백성의 재물에는 절대 손대지 않을 것이다. 각 읍의 수령과 감사들이 백성들로부터 착취한 재물만을 빼앗아 그곳으로 불쌍한 백성들을 구제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무리의 이름을 활빈당으로 정하고자 한다. 자, 그 다음에 중략 부분 또 있죠, 내용이. 그래서 여기저기 탐관 우리들의 재물을 빼앗아서
사람들을 구제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들이 얘를 홍길동을 싫어하겠지, 그치? 그래서 왕이 그 사실을 알게 되어서 홍길동을 잡아들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홍길동이 한 명이 아니라는 소문이 퍼지죠. 분신술 쓰는 거야, 분신술. 자, 8명의 홍길동은 전국 팔도를 누비면서 정당하지 못한 재물을 빼앗아 불쌍한 백성을 구제했다. 불의한 수령의 뇌물을 탈취하며 창고를 열어 백성을 도와주니 곳곳에 소동이 일어났다. 팔도의 군사들은 잠을 설쳐가며 창고를 지켜야 했다. 하지만 길동이 도수를 한번 부리면 비바람이 크게 일어나고 구름과 안개가 자욱하여 천지를 구별할 수가 없었다. 상황이 이쯤 되니 지키는 군사 모두 손이 묶인 듯 어쩌지를 못했다. 팔도에서 난을 일으키면서도 활빈당 장수 홍길동이라고 버젓이 외치지만 누가 감히 길동의 자취를 찾을 수 있겠는가. 저기 이렇게 기억 부분에 있잖아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서술자 개입. 말하는 사람이 이야기 흐름을 끊고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서 뭘 한다? 편집자적 논평. 이야기 흐름을 끊고 자기가 이 상황에 대해서 평가를 해요. 이게 보통 고전 소설에서 이게 많아. 서술자 개입, 편집자적 논평. 이게 문학 용어입니다. 이야기 흐름을 끊고 상황에 대해서 평을 내리는 것. 이게 시험에 나오면 100%입니다. 여러분들 교과서에 이 부분이 있으면은 항상 시험에 내. 한편 길동으로 인해 매일같이 탄식하던 임금은 마침내 결정을 내렸다. 이놈의 제주는 사람 힘으로 어찌할 수가 없겠다. 민심이 이렇듯 술렁이고 그 제주는 기특하니 차라리 그 제주를 인정하여 조정해서 쓰는 것이 낫겠구나. 임금은 병조판서를 내주겠다 하고, 자, 병조판서는 지금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이 되겠다. 판서가 장관이야, 장관. 며칠 후 드디어 길동이 수레를 타고 하인 수십 명을 거느리고 대궐에 나타났다. 성은이 만극하게도 분수에 넘치는 은혜를 입어 병조판서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성은을 만분의 1도 갚기 어려울 것이니 황공하기 그지없나이다. 이 말을 남기고 길동은 구름을 타고서는 하늘로 호련히 사라져 버렸다. 그 이후로는 길동이 다시 소란을 피우지 않았고 임금 또한 홍길동을 잡으라는 명을 거두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생각했던, 그죠? 재상이 되는 거, 뭐 대장인을 찬다라고 앞서서 얘기했었습니다. 그치? 그 갈등이 이제 풀린 거야. 국방부 장관, 병조판서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나라로, 다른 곳으로 이동한 겁니다. 길동은 날을 가려 율도국의 왕이 올랐다. 돌아가신 아버지 홍승상을 추존하여 태조대왕이라 하고 그 능을 현덕능이라 하였다. 모친은 대왕 대비를 모셨으며 아내 백씨를 중전으로 장인 백룡을 부원군으로 두 첩을 정숙비로 봉했다. 그러니까 중략 부분이 있는데 이제 중국 쪽으로 가요. 중국 남쪽 지방으로 이제 갔다가 이 백씨 부자를 만나. 그러면서 하소연을 듣습니다. 뭐 지하에 사는 요괴가 자기 딸들을 납치해 갔는데 고민이다 해서 홍길동이 지하국으로 쳐들어가서 요괴들을 무찌르고 그 딸들을 구출해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어떤 장소를 마땅치 않는가 찾아보다가 율도국이라는 나라를 발견을 해요. 근데 거기 왕이 아주 그냥 안 좋은 왕이야. 백성들을 너무 괴롭힙니다. 그래서 전쟁을 벌려서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그 나라를 접수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라를 세운다는 이야기예요. 또 새 호거를 대사마 대장군으로 임명해 군사를 통솔하게 하고 김인수는 청주절도사, 맹추는 부원수로 임명하였다. 그 나머지 모든 장수에게는 차례로 상을 내리니 한 사람도 원통하다고 말하는 이가 없었다. 새 왕이 왕위에 오른 후 시절은 태평하고 풍년이 들며 백성은 편안하여 사방에 일이 없었다. 또한 교화가 크게 행해져서 교화, 가르칠 교, 변화. 백성들을 가르친다는 얘기입니다. 백성들의 길에 물건이 떨어져도 주워가지 않을 정도였다. 요즘 한국 사람들인가? 어디 물건 있으면 그냥 두죠? 어차피 가져가봤자. 여러분들 만약에 길바닥에 핸드폰이나 물건 떨어지는데 가져가면 어떻게 돼요? 횡령, 점유, 이탈, 횡령죄로 갑니다. 예. 요즘 CCTV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 두면 돼요. 아니면 그냥 갖고서 파출소 가거나 그래도 됩니다.
자, 내용 질문 없지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이 글의 특징, 적절하지 않은 것. 우연적이고 비현실적인 사건이 일어난다. 주인공의 어리숙한 행동 아니고. 주인공의 일대기가 시간 순서대로 전개된다. 한 계층을 대표하는 전형적 인물 등장. 주인공이 행복해지는 것으로 이해할 끝이 난다. 답은 2번. 자, 그 다음에 내용 묻는 문제가 되겠네요. 적절한 것은 5번이잖아. 모든 걸 통해서 끝부분이니까, 그죠? 해피엔딩이잖아. 3번, 13번. 기억을 표현할 수 있는 사자성어. 기억이 뭡니까? 기억이 어딨니? 팔도에서 난을 일으키면서도 활빈당 장송 길동이라고 버젓이 외치지만 누가 감히 길동이 자체를 찾을 수 있겠는가? 답은 1번인데요. 신출기몰이 뭘까? 한자 그대로 보면은 신출 나온다. 귀신, 몰, 사라진다. 신이 나오고 귀신이 사라지고. 뭐 동해번쩍, 서해번쩍. 이게 신출기몰입니다. 심사숙고, 심, 깊다. 사, 생각. 숙, 오래되다. 고, 생각. 생각고자. 그래서 깊은 생각, 오래 하는 생각. 이게 심사숙고. 십시일반, 십열, 시 숟가락, 일반, 한 그릇 밥. 그래서 한 사람이 한 숟가락씩 덜면 한 그릇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부상조 서로 이렇게 도와갈 때 십시일반. 역지사지, 거꾸로. 지, 땅. 사지, 생각한다. 거꾸로 생각한다. 역지사지. 입장 바꿔 생각하는 것을 역지사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친구 때리기 전에 한번 생각해. 심사숙고해서 친구 때리는 거야. 역지사지 해봐야 돼. 내가 때리면 얘가 아프겠지? 조삼모사. 조, 아침. 삼, 3개. 모, 저녁. 사, 4개. 이거 알고 있니? 어떤 절에서 승려가 원숭이들한테 아침에 사과 3개 주고 저녁 때 4개 주니까 원숭이는 난리칩니다. 그래서 승려가 얘기하지. 알았어. 그럼 니들 아침에 4개 주고 저녁 때 3개 줄게. 그 원숭이들이 좋아했다. 이게 조삼모사죠. 다음은 1번. 14번. 니은의 이유. 니은이 어디 갔나요? 니은. 길동은 구름을 타고서는 하늘로 호련히 사라져버렸다. 길동이 원하던 바를 이루었기 때문에 이거죠. 병조판소 받았으니까, 이렇게 소원을 풀었으니까 이제 사라지는 거지. 15번. 보기를 참고하여 이 글의 주제를 조건에 맞게 쓰시오. 홍길동전의 작가 허균은 조선 중기 문신이다. 그는 양반 신분이었지만 자신의 스승이 뛰어난 능력이 있음에도 신분으로 인해 차별을 받는 것을 보고 사회제도 모순을 발견하여 이를 드러내는 다양한 글을 썼다. 작가의 의도가 드러나도록 쓸 것, 한 문장을 쓸 것. 자, 주제. 뭐라고 쓰면 돼요? 뭐라고 하면 좋을까? 사회제도의 모순, 신분제도의 모순이 되겠지, 그치? 주제는 뭐니? 그냥 쓰면 되죠? 적서차별제도의 불합리성을 드러내기 위해 이러면 되지 뭐, 그치? 조선시대 사회의 어떤 신분제의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드러내려고 쓴 겁니다. 질문하세요. 없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